이 작품은 광인 월드컵에 사실 소개가 됐어야 하는 작품입니다. 세계문학 전집에서 하나의 작품을 추천한다고 하면 단연 꼽을 수 있을 정도로 그 농담이 그 한 사람의 모든 마음을 대변할 수 있는지, 작가이기 전에 한 명의 시민임을 잊지 말라는 이야기를 늘 했고요. 정치적 독서 한번 해보시기를.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민음사 해외문학팀 박혜진, 해외문학팀 김민경입니다. 박수를 치면서 시작했지만 참 여느 때보다 좀 마음이 무거운 맞아요. 연초인 것 같아요. 작년 연말부터 저희가 또 이제 사회적으로 좀 더 거시적으로 이제 역사적으로 굉장히 좀 혼란한 시기를 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또 일상을 살아가는 개인으로서 또 국민 한 사람으로서 참 고민이 깊어지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어느 때보다 사회에 대한 그리고 정치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진 이 시기에 이런 개인적인 사회적인 고민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비슷한 상황인 작품들을 보실 수 있도록 이번 월드컵은 정치소설 특집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맞아요. 근데 사실 저도 요즘에는 책이 손에 잘 안 잡혀요. 그쵸. 너무 이렇게 뉴스에 이렇게 정신이 이목이 다 집중되어 있고 저도 그렇다 보니까 책이 손에 잘 안 잡히는데 우리가 현실 속에서의 어떤 정치 이슈와 평소에 읽었던 그 문학 사이에 징검다리가 있었으면 했는데 오늘 이제 저희가 그런 주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과연 어떤 책들을 기다리고 있을지 한번 같이 가보시죠. A조 경기는 그 억압적인 사회를 배경으로 하는 두 편의 소설인데요. 밀란 쿤데라의 농담과 한사오궁의 일야설을 차례대로 만나보겠습니다. 사실 이 밀란 쿤데라의 농담은 한 번쯤 꼭 읽어보고 다뤄보고 싶었던 작품인데 맞습니다. 이런 키워드로 소개해드릴 줄은 몰랐지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배경은 우선 체코의 프라하인데 1948년 2차 세계대전이 막 끝난 직후입니다. 총망받는 대학생이자 공산당원의 일원으로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 청년 루드비크가 있는데요. 여자친구한테 이렇게 엽서를 보내려다가 장난으로 농담 한마디를 씁니다. 낙관주의는 인류의 아편이다. 건전한 정신은 어리석음의 악취를 풍긴다. 트로츠키 만세! 딱 3줄 써서 보냅니다. 여자친구한테 그쵸. 한번 웃으라고 보낸 거죠. 치기 어린 마음에. 그랬는데 이 엽서가 당국에 발각이 되어서 바로 사상검증위원회에 회부가 됩니다. 믿었던 친구 파벨마저도 루드비크에게 등을 돌리고 결국에 루드비크는 학교에서도 제적당하고 당에서도 축출되어서 정치 사범이 돼서 탄광에서 석탄 캐는 일을 무려 9년 동안 하게 됩니다. 농담 한마디 때문에. 그쵸. 그래서 루드비크는 복수를 다짐하게 됩니다. 사실 아까 제가 말씀해드린 농담 이게 뭐가 그렇게 큰일인가 싶어서 저도 한번 찾아봤어요. 첫 줄을 보시면 낙관주의는 인류의 아편이다. 이게 왜 농담이냐면 이때는 공산주의가 소비에트 연방은 물론 체코까지 다 지배하고 있던 사상이었는데 모든 나라에서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날 거다라는 낙관주의가 가장 기본적인 믿음이었어요.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라는 말을 마르크스가 했잖아요. 더블 비꼰 거죠. 그리고 트로츠키 만세! 이게 무슨 문제가 되냐면 트로츠키라는 사람은 공산당에서 제명당해서 멕시코로 망명한 완전 찍힌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스탈린의 정적인 거죠. 네, 완전. 어떻게 국가의 적인 트로츠키한테 만세라고 할 수가 있을까? 사실 루드비크는 굉장히 심한 농담을 하긴 했어요. 예시를 들어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한참 생각해봤는데 적합한 내가 것이 지금 없네요. 예시를 들면 더블 논란. 쇼츠가 되면. 쇼츠각이 뜨면 이 나라에서 살아갈 수가 없는.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죠. 그 농담이 그 한 사람의 모든 마음을 대변할 수 있는지, 그리고 9년 동안의 형벌과 당에서 축출되고 대학에서 제명당한 정도의 나쁜 일이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이 루드비크가 나 이거 진짜로 농담으로 한 거야. 나한테 그런 낙인을 찍지 말아줘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 정말 스스로 완벽하게 이걸 농담이라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뒤 돌아서서 자기가 그 엽서를 읽으면서 어느 순간 이거를 나를 신문했던 그 사람들의 눈으로 내가 읽고 있었다. 맞아요. 라고 얘기하는 대목이 있어요. 아, 내가 근데 그게 농담으로 한 말이 맞나? 이거 어쩌면
나의 원천의 생각이 아니었을까? 자만심에 가까울 정도로 자신감이 있고 자아식이 되게 강한 사람인데도 이런 상황에 놓이면 깨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게 진짜 무서운 점이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런 구절 한번 읽어드리면서 마무리를 할게요. 나는 여러 얼굴을 가진 사람이었다. 여러 모임에서 나는 진지하고 열성적이며 확신에 찬 사람이었고 친구들과 같이 있을 때는 제멋대로에다 짓궂었으며 마르케타하고는 온갖 노력을 다하여 냉소적이고 궤변적이었다. 그리고 혼자일 때면 나는 겸허했고 중학생처럼 마음이 설레었다. 이 마지막 얼굴이 진짜였을까? 아니다. 모든 것이 진짜였다. 위선자들처럼 내게 진짜 얼굴 하나와 가짜 얼굴 하나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 나는 젊었고 내가 누구인지, 누가 되고 싶은지 자신도 몰랐기 때문에 여러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 지나치게 이 엄숙한 사회 속에서 여러 얼굴을 가지는 것조차 통제당하고 비판받는 그런 상황을 너무나도 잘 묘사한 문장이네요. 책 읽는 사람들 다 바보다. 넷플릭스 만세 이렇게 해버린 거야. 이번에는 한샤오궁의 일야설을 소개해 주실까요? 우리가 이제 문화대혁명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잖아요. 많이 들어봤죠. 영화에서도 나오고. 근데 이 문화대혁명이라는 게 이제 1966년부터 1976년까지 마오쩌둥의 주도하에 전개되었던 극좌 사회주의 운동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문화대혁명 시기에 굉장히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운동이 하나 있는데 항산하향 운동이라는 거예요. 바로 도시의 지식인과 학생들을 시골로, 농촌으로, 그리고 이제 벽지로 내려보내는 겁니다. 이런 농촌 계몽 운동은 도시의 지식인들이 농촌을 계몽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반대예요. 도시의 지식인들이 농민과 노동자들로부터 재교육을 받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시골로 보내진 청년들을 지식청년, 줄여서 지청이라고 하고, 일야서는 이 지식청년들의 이야기인데요. 먼저 제목을 분석해보면 일이 낮, 햇 일이고 그다음에 밤 야자예요. 혁명의 낮과 밤, 어떤 명과 암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낮과 밤이 계속 바뀐다는 게 어떤 거대한 시간의 흐름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들이 다시 도시로 돌아왔을 때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까지 굉장히 긴 시간을 이렇게 다큐멘터리처럼 추적 관찰한 소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농촌으로 갈 때 이 소설의 화자인 타오샤오부처럼 자발적으로 농촌으로 간 학생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 등 따시게 살게 해주겠다는 그 사회주의 이상을 정말 가슴에 품고 그걸 실현하고자 농촌으로 내려갔던 거예요. 하지만 당연히 현실은 그렇지 않죠. 너무나도 어려웠죠. 원래 농촌에 살던 애들이 아니라 도시에서 살던 학생들이다 보니까 재래식 변소 청소를 시키는 것조차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애들이 막 구역질을 하고 또 밥을 충분히 농촌에서 먹지 못하니까 장례식 현장에 가서 밥을 얻어먹는다든가. 자발적, 비자발적 노동 교화나 마찬가지예요. 그쵸. 20대 초반이 가질 수 있는 그 파릇파릇하고 순수하고 무모한 이상으로 가지고 왔으니까 그게 얼마나 산산조각 나서 깨지겠어요. 근데 사실 진짜 문제는 지식청년 생활이 끝난 후입니다. 중국이 개혁개방 이후에 사회적인 화두가 이념사회에서 이제 자본으로 옮겨간 거예요. 세상이 완전 뒤집어진 거예요. 우리가 타도하고 몰아내야 된다고 정말 굳게 믿었던 대상이 돈이 최고다. 이렇게 바뀌어버렸잖아요. 근데 이 바뀌는 동안 이 지식청년들은 뭘 했냐면 사실 이름이 지식청년이지 이 사람들이 대부분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제대로 마치지 못하고 농촌으로 간 거예요. 사실은 지식이 머리에 제대로 들어있지 않는 무지식 청소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유진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청년은 옛날에는 홍위병의 우두머리였어요. 모든 학생들이 너무너무나 이제 멋있다. 여학생들도 멋있다고 생각하고 남학생들에게는 거의 이제 워너비인 이런 학생이었는데 혁명이 끝나고 대학에 가야 될 시기가 왔는데 어유진이 일하고 있던 그 국영기업의 상사가 아우 대학을 뭐하러 가? 내가 과장시켜주면 되지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고유진은 세상을 잘 모르니까 그 말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대학을 가서 생각하면 재사회화되는 그 기간에 다니던 회사를 계속 다닌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가 어려워지자 당연히 정리하고 1순위가 되면서 완전히 이제 실업자가 되죠. 이 소설에 나오는 이제 12명의 지식청년들이 바로 이 우링허 1950년대생인데 모든 세대가 그렇지만 그 세대의 명과 암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한없이 우상화할 수도 있어. 아무리 시대가 지났지만 이 사람들
사람들의 그 노고를 알아줘야 한다니까 이 부분에만 초점 맞췄을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근데 얘네가 여기 내려와서 처음에는 혁명한다고 하다가 결국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문제 일으키고 했던 것들이 얼마나 많았는 줄 알아? 사실 그 패단에만 초점을 맞출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 작가가 사실 초점을 맞춘 건 사람 한 명 한 명이에요. 시대의 트라우마라고 우리가 얘기하지만 그 거대한 이름 안에 가려진 개개인의 상처들을 복원을 하고 이 사람들이 끝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자식들은 시대에 적응하지 못한 부모들 때문에 또 어떤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아가야 했는지 있는 그대로 조망하는 예리하면서도 따뜻한 시선을 가진 작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주링어의 주링 90년대 90년대. 소황제 소황제. 네, 밀란 쿤데라의 농담과 한사오궁의 일야설을 같이 보셨는데요. 지금 읽으면 더 도움이 될 작품이 무엇인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농담을 읽으면서는 사실 계엄과 탄핵 이게 계속 복잡하게 번갈아 일어나고 안 좋은 참사도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사실 SNS에 자기 의견을 얘기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전달하고 이러는 일 속에서 지난 한 달 동안 나락에 간 사람들을 꽤나 봤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당연히 저도 참 생각이 짧다 싶다가도 그게 근데 그렇게까지 비난을 어느 정도까지 받아야 되는 일일까? 그리고 그 사람의 실수 혹은 농담이 그 사람 전체를 대변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봤어요. 그리고 셀프 검증도 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과연 자유로울 수 있을까? 사실 내가 기억도 안 나는 농담일 수도 있는 거지. 이 소설 속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그죠? 근데 사실 그렇게 말하면 그걸 기억을 못할 정도면 그게 네 무의식 반영한다. 그걸 기억도 못한다는 것 또한 또 다른 태도의 문제다. 이렇게 이제 엮기 시작하면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개인을 무력하게 만드는 거는 그런 엄청난 정치적인 부당함도 물론 있겠지만 개인이 개인을 굉장히 무력하게 만든다라는 생각도 저는 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한 번쯤 같이 생각을 해보면 좋을 만한 독서 토론에 가져가면 딱 좋은 그런 소설이었습니다. 저는 이 일야설을 보면서 우리 아버지 세대가 사실 되게 많이 생각났어요. 아, 저도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 세대가 딱 오링하우잖아요. 여기서 제가 아까 말했던 고유진이라는 인물이 나오는 그 일화 중에 이 사람이 시골에서 서로의 그 숟가락 개수까지 알면서 사성적으로 생활적으로 고관여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도시에 올라왔는데 동네 사람이 어디 가세요? 이렇게 말하면 사실 그건 인사잖아요. 안녕하세요 이건데 그 사람을 붙잡고 내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어디를 가는데 언제 돌아올 건데 TMI를 쏟아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이웃 사람도 당황하고 내가 너무 이 대화에 집중하느라고 자전거를 잃어버리는 것도 모르고 이 사람이랑 얘기를 하고 그래요. 도시의 어떤 세련된 개인과 개인 간의 거리 이런 거 사교적인 말 제지를 못하는 거죠. 적응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저희 아버지가 딱 58년 개띠신데 새해 인사 많이 오잖아요. 그 새해 인사 하나하나가 사실은 그 포워드일 수도 있는데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시고 그분에게 막 초장문에 덕담을 쓰고 계신 모습을 봤을 때랑 기분이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걸 쓰시느라고 막 한 나절을 다 쓰시는 거야. 저희 아빠도 새해 덕담을 할 때 그런 사람 난 처음 봤는데 붓글씨로 써서 새해 복 이렇게 써서 그걸 사진을 찍어서 나름 접목시킨 거예요. 보내주시고. 그리고 너무 진심이죠. 그치? 네. 그래서 그런 우리나라에서 50년대에 태어나신 분들도 중국이나 문화대혁명 같은 배경은 아니지만 근현대사의 굴곡을 엄청 지나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중년이 되었을 때 느끼는 감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소설이었어요. 근데 저도 민경님 얘기 공감해요. 저 가끔 생각하거든요. 민음사 TV도 몇 년이 되다 보니까 그 몇 년 전의 사회적 감수성과 지금이 다르단 말이야. 그쵸. 근데 이제 막 입문하신 선생님들이 옛날 것까지 다 봤어요라고 이렇게 인사를 해주시면 굉장히 감사하면서도 뜨끔해. 뭐가 이상한 게 없었을까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나와 지금의 나는 또 다르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할 때 저도 익숙하게 느끼는 공포이기도 해서 전 농담이 굉장히 좀 시의적절하고 보편적인 공감을 얻을 수 있다는데 동의를 합니다. 공인이 아니더라도 개개인의 마음속에서 많이 일어나고 요즘 특히 되게 많이 SNS가 일어나고 활발하니까. 있는 일인 것 네. 같아서 한 번쯤 더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농담을 결승작으로 올리겠습니다. 결승 진출하겠습니다. 결승 진출. 작가 한사오궁이 직접 지식 청년이 돼서 농촌에 내려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말이 바로 마차오입니다. 지식 청년 생활의 생생함? 비조 경기는 정치적 글쓰기의 경지에 오른 두 작가의 작품을 준비했는데요. 조지프 헬러의 캐치 22 그리고 조지 오웰의 에세이들입니다.
먼저 조지프 헬러의 캐치 22부터 살펴볼까요? 이 작품은 광인 월드컵에 사실 소개가 됐어야 하는 작품입니다. 그랬는데 맞아. 한 명만 광인인 게 아니고 그냥 이 책 속에 있는 등장인물로 16강을 해도 될 만큼 광인 열전이기 때문에 아예 빼버렸어요. 배경은 2차 세계대전이 이제 막 끝나가는 무렵에 이탈리아의 피아노 사섬에 주둔 중인 미국 256 비행 중대의 얘기입니다. 전쟁이 너무 길게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모두 다 제정신이 아닌 상황에서 그냥 비행 횟수를 채우기 위한 무의미한 비행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미쳐버렸다고 놀림받는 미치광이가 바로 주인공 요사리안인데요. 사실은 요사리안보다 미친 사람들이 더 많이 있었다. 이게 이제 캐치 22의 핵심인데요. 취사 장료가 고구마 이렇게 삶아서 썩는 거에 빨래비누 막 넣어가지고 이번에 식중독 한번 일으킬 때 됐지 하고 막 나눠주고 주말에 한번 하는 의미 없는 대열식 있죠. 오와 열을 맞춰서 이렇게 행진하는 거기에 이상하리만 집착해서 그 김한선 백댄서 같은 거 있죠. 강목을 착 넣어가지고 열을 맞추려고 하는 대령이 있어요. 그리고 이름이 메이저고 성이 메이저라서 메이저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소령이라서 소령이 메이저거든요. 그래서 메이저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극한의 해피형인 거예요. 나 없다고 해라 이러고 하루 종일 산책을 하는 소령이다. 이런 일이 이권 내내 그냥 광인 열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랬는데 사실은 너무 끔찍한 거는 이 미친 사람들 끝도 없이 나오는데 다 요사리안에 미쳤다고 하는데 자세히 보면 요사리안이 제일 정상이에요. 근데 캐치 22의 조항에 걸려서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자신이 미쳤다는 것을 아는 미치광이는 미치광이가 아니므로 제대할 수 없다라는 조항이에요. 이걸 대화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요사리안이 군의관한테 갑니다. 군의관님 저 미쳤습니다. 제대 신청서 쓸게요. 이러면 그건 안 되지. 자기가 미쳤다는 걸 알면 이렇게 와서 보고를 할 수가 없잖아. 그럼 제가 미쳤다는 인증을 어디서 받으면 돼요? 이렇게 하면 그건 신청서 작성해야지 이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야? 순환 논리에 빠져서 제대를 못하는 거예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네. 네. 정신이 아득해진 이 블랙 코미디가 조지프 헬러가 실제로 이제 비행대대에 참전해서 제대한 후에 쓴 데뷔 소설인데요. 사실은 이렇게 웃기지도 않은 일들이 매일매일 전쟁 속에서는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죠. 그 대목에 관해서 이 한 소설가 닥터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캐치 22가 처음 출판되었을 때는 2차 세계대전은 이런 전쟁이 아니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미국이 베트남 전쟁의 수렁에 빠져들자 이 소설은 그 시대의 양심을 대변하는 일종의 증언이 되었다. 소설은 어떤 변화도 가져오지 못하지만 한 세대의 의식을 이끌어가는 힘은 분명히 지니고 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에서는 또 베트남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거에 반대하는 대학생들이 요사리안이라는 이름을 박은 명찰을 단 군복을 입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거에 항의하는 뜻에서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소설이었고 캐치 20이라는 거는 영미권에서 이제 정말 흔하게 쓰는 말도 안 되는 조항, 오직 보고하기 위해서 하는 보고, 이율 배반성, 비합리적 관료제를 뜻하는 고유 명사가 됐는데요. 사실 전쟁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이율 배반적이잖아요. 결정한 사람들이 따로 있고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따로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아이러니고 어떤 사람이 죽고 어떤 사람이 사는지도 정확한 법칙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게 인생의 아이러니를 굉장히 압축해 놓은 게 진짜 전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 안에서 어떤 정상적인 행동을 해도 미치광이로밖에 보일 수 없다라는 게 책을 읽으면서 웃기다가도 슬프고 웃기다가도 씁쓸하고 그런 거대한 아이러니 앞에서 미쳐가는 개인의 한 명 한 명을 보여준 게 캐치 22라고 할 수 있어요. 잡았다! 이번에는 디 에센셜 조지 오웰에 나오는 조지 오웰의 에세이들을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조지 오웰은요, 내가 가장 하고 싶었던 것은 정치적 글쓰기를 예술로 만드는 것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세계문학 전집에서 항상 탑 10 안에 드는, 맞습니다. 정말로 오늘날까지도 많은 독자분들이 어마어마하게 사랑을 해주시는 픽션들을 쓴 작가이지만 정말 뛰어난 에세이스트이기도 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1984나 동물농장은 세문전 월드컵에서 자주 소개도 하고 언급도 해봤으니까 이번에는 오웰이 당시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얀마에서 경찰로 근무하면서 자기가 목격했던 그 식민지에서의 제국주의의 실상에 관한 에세이 몇 편을 준비해봤습니다.
그 중에 한 편이 코끼리를 쏘다라는 작품입니다. 어느 날 아침에 경찰서장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아, 자네 빨리 출동을 해봐. 지금 코끼리가 저작거리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놨다고. 그래서 정말로 가보니까 막 코끼리에 짓밟힌 사람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처참한 광경을 보게 되죠. 근데 코끼리를 딱 봤을 때는 코끼리가 너무너무 거대해서 쏜다고 해도 죽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고, 그 코끼리가 사실 그렇게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던 게 갑자기 발정이 왔었나 봐요. 지금은 발정기가 지난 후라서 공격력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뒤를 돌아보니까 자기 뒤에 이미 2,000명의 원주민 군중이 모여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사람들은 그 코끼리를 죽이고 코끼리 고기를 먹을 생각에 막 환호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 순간 오웰은 아, 이거 쏠 수밖에 없구나 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제국주의의 일원으로서 그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면 통제하면서 굉장히 냉철하고 한치도 오차가 없는 모습을 보여줘야 됐던 거예요. 그리고 코끼리가 괴로워하면서 쓰러지는 모습을 지켜보죠. 그때 오웰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백인이 독재를 한다는 게 겉으로 보기에는 어떤 영웅이라던가 역사의 주인공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군중에 떠밀려서 불필요한 살생을 저지르는 꼭두각시에 불과하다. 제국주의의 폐단에 눈을 뜨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코끼리 사냥의 어떤 일화에서 얻은 교훈이었고요. 또 한편의 에세이가 있는데 교수형이라는 에세이거든요. 오웰이 그때 경찰로 근무를 하면서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들을 그 사형장까지 이렇게 탈 끼고 이렇게 데려다주는 임무를 맡았대요. 어느 날 사형소를 이번에도 이제 데려다주는 임무를 하고 있었는데 그 앞에 이렇게 웅덩이가 있었대요. 근데 사형수가 자기도 모르게 딱 반사적으로 그 웅덩이를 피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몇 분 뒤에 죽을 사람이 뭐 바지에 물이 튀기든 옷에 물이 튀기든 그게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근데 자기도 그걸 알면서도 순간적으로 그 웅덩이가 있으니까 반사신경으로 이렇게 탁 피한 거예요. 근데 그걸 피부로 느낀 오웰이 내가 지금 사형장까지 데려다주는 이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다. 자각을 하게 되는데 정작 이걸 집행하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이제 10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그날 있었던 그 집행에 대해서 마치 어떤 이제 추억을 이야기하듯이 아, 진짜 걔가 그때 매달리기 싫어해서 뭐 우리가 붙잡고 정말 힘들었잖아. 근데 이런 얘기를 아무렇지 않게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지금은 제국주의의 일원, 압제의 일원이라는 자각을 가지고 있지만 나도 이 일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그 생각이 무뎌지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에세이들은 조지 오웰의 소설들보다 더 감정적인 글이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 주저함, 망설임, 인간적으로 가지고 있는 두려움 같은 게 소설과는 진짜 또 다른 매력이 있는 글들이었어요. 이 사람이 그 5년간 경찰 생활을 하거든요. 그 안에서 얼마나 속이 시끄러웠을지가 상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보다 이 직업이 안정적이라는 걸 알고 있어. 아니야, 나는 월급쟁이 경찰이 아니야. 지금 내가 이제 압제의 일원으로서 여기 미얀마에 와 있어 라는 자각이 동시에 있을 때 이 사이에서 굉장히 많이 망설이다가 어느 한쪽으로 탁 결정을 내리기까지 너무나도 그 생생하게 그 생각의 흐름을 보여주는 에세이들이라서 소를 몰아가는 것처럼 보고 있으면 되게 힘이 느껴져요. 소설을 에세이처럼 쓰고 에세이를 소설처럼 쓰는 딱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캐치 22는 무의미한 전쟁 속에서 광인과 정상인의 경계가 점점 무뎌져 가는 어떤 집단 광기를 보여준 소설이라고 할 수 있겠고, 조지 오웰의 에세이는 그것과는 완전 반대로 이러이러한 사건들이 나에게 계기가 되어서 나는 작가가 되었어 라는 걸 보여주는 개인의 신념이 변화하는 글쓰기였던 것 같은데요. 실제로 조지 오웰이 이 이후로 전업 작가로서의 삶을 결심하고 1984와 동물농장 모두 제국주의나 전체주의를 강렬하게 비판하는 작품들을 썼잖아요. 그런 면에서 전쟁이라는 제국주의라는 같은 경험을 하고도 정말 다른 결의 작품 두 개가 나온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는 모두 조지 오웰의 에세이 속에 조지 오웰처럼 살고 싶지만 사실 대다수는 캐치 22의 군인들처럼 미쳐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요즘 진짜 세상이 미친 건지 내가 미친 건지 어떤 게 상식이고 비상식인지가 되게 구분이 모호해진다고 생각했거든요. 거기서 저는 많이 무력감을 느꼈어요. 내가 지금까지 나름 지켜왔다고 생각했던 게 과연 진짜일까? 그래서 캐치 22를 읽으면서 이걸 막 12월 달에 내내 읽었잖아요. 너무 미치겠더라고요, 저도. 사실 지금 제가 미쳐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읽기에 좀 많이 힘들었던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기에 읽기에는. 그래서 조지 오웰의 에세이가 좀 더 낫지 않나 라고 생각해봤어요.
조지 오웰이 가장 정치적인 작가라고 불리잖아요. 가장 정치적인 작가 중 한 사람이 된 원인을 에세이를 통해서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장면을 보면 굉장히 사실 일상적인 것들이에요. 코끼리 사냥도 그렇고 교수형에서 경험한 일화도 자기가 매일매일 하는 일이잖아요. 어떤 죄목인지도 모르는 사형수를 데리고 늘 사형대까지 데려다주는 일, 늘 반복되는 일이었고 일상적인 상황 속에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문학작품을 통해 듣는다거나 어려운 말을 통해 들을 때보다 훨씬 이해하기가 쉽고 그 작가에 대해서도 더 이렇게 넓고 깊게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서 저는 이 글의 효용성, 실용성 면에서 지금 조지 오웰의 에세이를 딱 읽을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공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디 에센셜 조지 오웰이 결승에 올라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결승으로 올려보겠습니다. 러시아 문학의 아버지 푸시킨이 쓴 정치소설 대위의 딸입니다. 황제를 참칭하는 자를 맞서 싸우는 장교와 대위의 딸의 가슴 아픈 대위의 딸의 뭘 따라하고 있어요. 딸의 여기서 끝났을 것 같은데 가슴 아픔까지 가면은 이거는 10초가 아니야. 12초야. 대위의 딸에까지만 나와야 돼. 내가 봤어. 드디어 결승입니다. 밀란 쿤데라의 농담과 조지 오웰의 에세이 대결인데요. 정말 굵직한 두 이름이 만났습니다. 또 누구보다 정치적인 삶을 살았던 두 작가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전 사실 이렇게 결승까지 올라와서 할 말은 아니긴 한데 농담의 주인공 루드비크가 정말 비호감이었어요. 여기서 루드비크가 가장 복수를 하고 싶었던 사람이 당도 아니고 사회도 아니고 심지어는 엽서를 당에 고발한 여자친구도 아니고 내 편을 안 들어준 친구 파벨한테 그 모든 복수의 기운이 갑니다.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 사람한테 남은 인생의 어떤 삶의 목표가 복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더글로리의 주인공처럼 약간 삐뚤어진 동력으로 살아가는데요. 결국 그래서 파벨의 아내인 헬레나와 하룻밤 원나잇을 해서 복수를 했다고 생각해요. 정치적 사건에 대한 복수가 또 이렇게 되는지도 또 모르겠어. 그게 진짜 루드비크가 이해가 안 되는 점입니다. 근데 여기서 소설이 끝나지 않고 우연히 루드비크가 파벨이랑 정말 오랜만에 만납니다. 길거리에서. 근데 파벨이 아주 젊은 대학생 애인이랑 같이 있는 걸 봐요. 거기서 루드비크는 삶 전체가 흔들리는 되게 무력감을 느껴요. 왜냐? 혹시 나한테 미안하다고 할까봐. 그 복수를 어떻게 할지, 그걸로 내 인생을 어떻게 이해할지에 15년, 내 인생 전체를 바쳤는데 거기에 놓인 게 미안해 라는 한마디면 나는 너무나 허무할 것 같아. 허무하고 초라해지고 사는 의미가 없어질 것 같아. 사형장 앞에 끌려온 죄수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또 멋지게 나름대로 복수를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 남편은 더 젊은 애인이 있고 내가 아내와 동침했다고 해서 그다지 타격일 것 같지도 않아. 그리고 가장 타격을 입은 거는 사실 루드비크가 상상극장을 돌려봤을 때 파벨의 옆에 있는 젊은 대학생 여자를 보고 나한테는 인생 전부였던 이 사연을 얘한테 소개해요. 너네 아저씨랑 내가 15년 전에 이러이러 했는데 내가 농담을 했는데 안 돼서 나 탄강에서 9년 일했잖아. 라고 해봤자 얘한테는 그냥 진짜 흘러간 옛 이야기처럼 밖에 들리지 않겠구나. 걔한테는 이게 문학이 됐구나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급격한 현타를 받습니다. 결국에는 그런 깨달음을 얻어요. 인생이라는 게 되게 거대한 농담이구나.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온 우주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서 너한테 그 사건이 일어났어.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논리적인 구조가 있었어. 라고 믿어야지만 그 지난 세월을 버틸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다. 나한테 그 일은 그냥 일어났을 뿐이고 내가 주인공이 아니구나. 그래서 저도 이걸 읽고 깨달았습니다. 저도 사실 그런 생각 할 때가 많거든요. 왜 하필 2024년에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일어났지? 어떻게 한강생 노벨문학상 받은 해에 계엄이 터졌을까? 근데 그때 왜 내가 30대로 서울에서 살고 있었을까? 왜 출판사에서 일했을까? 세상이 내게 준 어떤 메시지일까? 아니, 뭐 농담한 것 같고 왜 그래? 농담이다. 뭘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해? 라고 한 거예요. 그냥 랜덤 게임이었다. 근데 나는 또 한편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농담에 까르르 웃을 수가 없고 정색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되는 것도 인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거운 역사 현실 속에서 되게 농담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거기에 완전히 인생 달라지는 그 인물들의 모습이 우리가 느꼈던
어떤 그 무력함? 그 무력함을 얘기해 주는 것 같기도 하고 진짜 도저히 나는 웃을 수가 없는데 자꾸 웃어라고 하는 그런 농담을 보는 것 같아서 저는 점점 볼수록 더 표정이 굳어가고 종국에는 되게 또 쓸쓸한 느낌마저 들었어요. 근데 저는 어느 측면에서는 또 위로를 받기도 했어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정말 많은데 요즘 세상에 인생이 농담이라는 걸 가끔 할 때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좀 가벼워지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해서 오는 죄책감, 개인이라서 오는 무력감이 모두에게 있고 그게 좀 큰 사건을 겪을 때마다 집단 트라우마처럼 생기잖아요. 그랬을 때 이런 관점에서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조지 오웰의 에세이들을 알아봤는데 사실 이 조지 오웰의 정말 훌륭한 에세이가 많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이 글을 제일 좋아해요. 저도 이 글의 제목이 나는 왜 쓰는가입니다. 내가 만약 누군가에게 세계문학 전집에서 하나의 작품을 추천한다고 하면 단연 꼽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호기로운 기계 있는 글이에요. 근데 이제 나는 왜 쓰는가에 대해서 오웰이 4가지 이유를 들어요. 첫 번째는 내가 누구인지 보여주고 싶어. 순전한 이기심이라고 이걸 표현하죠. 이게 가장 우리가 뭔가를 하는데 되게 기본적인 동기가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진짜 많이 하는 말이에요. 뭔가 보여줄게. 보여줄게. 두 번째는 뭐냐면 미학적인 열정이에요. 이 사람을 가장 기쁘게 했던 것 중 하나가 그 말에 어떤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 그것 때문에 이제 글쓰기를 하게 됐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세 번째는 역사적인 충동입니다. 사물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관찰을 하고 진실을 알아내서 사관처럼 보존을 해두겠다라는 기록의 욕망이 이 사람이 글을 쓰게끔 하는 세 번째 욕망입니다. 이 네 번째 욕망이 가장 중요한데요. 바로 정치적 목적에서 자기는 글을 썼다라고 얘기해요. 오웰이 얘기했던 이 정치라는 건 굉장히 넓은 의미에서의 정치였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설득해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사회를 움직여 보려는 욕망, 이것이 정치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조지 오웰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책을 쓰는 이유는 내가 폭로하고 싶은 어떤 거짓말이 있기 때문이고 사람들을 주목하게 하고 싶은 어떤 진실이 있기 때문이다. 원래 오웰은요, 자기가 좋아했던 건 자연주의 소설, 말의 아름다움이 느껴지는 시 같은 거였다고 해요. 근데 이 시대는 내가 자연주의 소설을 쓰게 두지 않는다. 그러니까 작가도 상아탑 안에 갇힌 글만 쓰는 것이 아니라 작가이기 전에 한 명의 시민임을 잊지 말라는 이야기를 늘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작가로서는 어떤 글을 쓰더라도 어용이 되지 말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 작가가 모두가게 인형이라는 별명이 있잖아요. 사회주의로부터도 야, 너 도대체 어디 속할 사람이야? 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굉장히 냉철하게 세상을 보고자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그 정치적 글쓰기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균형 감각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엄청난 포부를 포함하고 있다. 이게 제가 오웰을 읽으면서 항상 좀 가슴이 좀 웅장해지는 대목인 것 같아요. 말씀 들으면서 저도 조지 오웰의 글이 굉장히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하다고 또 느끼는 지점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만 시위를 토요일에 하잖아요. 평일 시위를 다 밤에 하고 그 이유가 출근을 하고 학교를 가야 돼서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아무리 정치적으로 내가 지금 의견을 개진하고 관심을 쏟아야 되는 시기지만 사실 모두가 자기에게 소중한 일상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조지 오웰은 정치적 글쓰기, 그러니까 자기의 직업을 정치적으로 하면서 그 세상과 호응하려고 했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저희도 각자의 자리에서 일상을 살 때 무력하게 느끼지 않고 이게 나의 어떤 정치적인 활동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위로가 됐어요. 나도 정치적 편집을 하고 그걸 예술의 경지에 올리고 정치적 촬영을 하고 진짜 정치적인 촬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조지 오웰의 글들이 일상을 살아가는 힘이 되어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정치라는 것이 어떤 특정한 당파 혹은 어떤 특정한 사안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고 이 사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그리고 내가 약간 힘을 보태고 싶은 욕망이 있다면 그 모든 마음이 사실은 정치적인 거죠. 그래서 우승작으로 올려보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정치적 독서 한번 해보시기를. 이렇게 해서 정치소설 특집 우승은 조지 오웰의 에세이들이 차지했습니다.
자, 이렇게 정치소설 특집을 해봤는데요. 오늘도 세문토토는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선생님들만의 우승작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들 각자의 자리에서 지치시지 않기를 개인적으로 바라봅니다. 새해 복도 많이 받으시고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차고 재미있는 월드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다음 시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